서울의 한 아파트 거실. 칠순을 넘긴 노인이 낡은 보청기를 귀에서 천천히 빼내어 테이블 위에 내려놓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눈앞에는 며느리가 무릎 꿇고 울부짖고 있었고 법원 집행관들이 서류를 펼쳐 보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렸다고 아무것도 듣지 못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철저히 계산된 연기였습니다. 평생을 희생하며 모은 재산을 빼앗으려던 며느리의 계획은 50년 된 낡은 보청기 하나에 의해 산산조각 났습니다. 노인은 냉정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내가 내 거짓말을 들을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했니? 50년 전 남편의 보청기가 내 진실을 다 녹음해 줬단다. 이것은 한 노인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배신에 맞서 침묵 속에서 복수를 설계한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부터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올해 72입니다. 김영자라고 해요. 제 인생을 돌아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사건은 바로 몇 달 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떨리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만 동시에 제가 해낸 일에 대한 뿌듯함도 느껴지죠. 제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23세 결혼해서 아들 하나를 낳았어요.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저는 집안일을 하면서 아들을 키웠습니다. 그렇게 평범하게 살았죠. 남편이 은퇴하고 나서부터는 노후를 대비해야 한다는 생각에 저도 일을 시작했어요. 식당에서 설거지도 하고 아파트 경비실에서 청소도 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우리 부부의 노후를 위해서라면 참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서울의 작은 아파트 한 채를 마련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그 아파트에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아들 준서는 좋은 회사에 취직했고 며느리 수경이와 결혼해서 손주들도 낳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참 행복한 가정이었죠. 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부터 조금씩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유난히 저에게 친절해지더라고요. 아들 내외는 저를 모시겠다며 함께 살자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고마웠어요. 혼자 사는 게 외롭기도 했고 아들 곁에 있으면 든든하니까요. 며느리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 돈 그냥 은행에만 넣어두시면 이자도 얼마 안 돼요. 제가 좀 불려드릴게요. 요즘 좋은 투자처가 많거든요. 저는 며느리를 믿었어요. 며느리는 대학도 나왔고 금융회사에서 일한 경력도 있다고 했으니까요. 며느리의 말을 듣고 있으니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어머니 혼자 계시면 사기도 당하실 수 있어요. 차라리 가족끼리 함께 투자하는 게 안전하죠. 아들도 거들었어요. 엄마, 수경이 말이 맞아. 요즘 노인들 겨냥한 사기가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잘 관리해드릴게. 그렇게 저는 평생 모은 돈 대부분을 며느리 명의 계좌로 넘겼습니다. 가족 공동 투자금이라는 명목이었어요. 돈을 보낸 그날부터 이상하게 불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본능적으로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 며느리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상냥하게 대하지 않더라고요. 집안일도 자연스럽게 제 몫이 됐어요. 설거지, 빨래, 청소 모두 제가 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듯이 행동했죠. 어머니, 김치 좀 담가주세요. 사 먹는 것보다 어머니가 담그신 게 훨씬 맛있잖아요. 어머니, 오늘 저녁은 된장찌개로 부탁드려요. 애들이 어머니 된장찌개를 좋아하거든요. 처음에는 기분 좋게 했어요. 가족을 위해 뭔가 할 수 있다는 게 좋았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며느리 요구는 점점 더 많아졌고 감사의 표현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 아들이 회식이 있다고 늦게 들어온다고 했어요. 저는 잠이 오지 않아 거실에 나왔습니다.
며느리가 친구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응, 시어머니? 완전 편해. 집안일 다 알아서 해주시잖아. 공짜 가정부 둔 기분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는 계속 말했어요. 돈도 이제 안전하게 내 통장에 다 들어왔어. 시어머니가 뭘 알겠어? 그냥 가족 투자라고 하니까 순순히 넘기시더라.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배신감에 몸이 떨렸어요. 하지만 며느리에게 뭐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증거도 없었고 아들한테 말하면 며느리와 싸울까봐 걱정됐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들이 회사에서 쓰러졌다는 거예요. 과로로 인한 심장마비였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어요. 제 하나뿐인 아들이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며칠 밤낮을 울었습니다. 밥도 목에 넘어가지 않았고 잠도 오지 않았어요. 아들 생각만 하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제 몸에도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아침 며느리가 저를 불렀는데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멀리서 들려오는 것처럼 희미했어요. 귀에서 이명도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노인성 난청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이게 단순한 노화 때문이 아니라는 걸요. 아들을 잃은 충격과 스트레스 때문이었습니다. 청력이 점점 나빠졌어요. 일상적인 대화도 제대로 듣지 못할 정도가 됐습니다. 며느리는 제 상태를 확인하더니 노골적으로 태도가 바뀌었어요. 아, 어머니 이제 잘못 들으시네. 그럼 파출부 좀 써야겠어요. 어머니한테 맡길 수가 없잖아요. 며느리는 장례식도 끝나기 전에 이미 다음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며느리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더 이상 존중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귀찮은 짐을 보는 눈빛이었죠. 며느리는 집 안 곳곳에서 서류를 들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제 보험 서류, 아들의 유산 관련 서류들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듣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대놓고 친구들과 통화를 했어요. 응, 시어머니 청력 완전히 나갔어. 이제 뭘 해도 모르실 거야. 서류 작업 마무리하고 요양원 알아봐야지. 저는 그 모든 말을 듣지 못하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입술을 읽을 수 있었고 가끔 들리는 단편적인 소리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밤 저는 슬픔에 잠겨 남편의 유품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남편이 쓰던 물건들을 만지작거리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다가 상자 한쪽 구석에서 낡고 투박한 보청기를 발견했습니다. 남편이 50년 전쯤 회사 업무 때문에 잠깐 사용했던 아날로그 보청기였어요. 저는 호기심에 그걸 귀에 꽂아봤습니다. 하지만 지지직거리는 잡음만 들릴 뿐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실망한 저는 보청기를 거실 테이블 위에 그냥 올려두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거실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방문을 살짝 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보청기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울려 퍼지는 게 들렸던 겁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거실로 나가 보청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다시 귀에 꽂으니 며느리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시어머니 청력 잃은 거 완전 신의 한 수야. 이제 뭘 해도 모르시잖아. 아들까지 죽어져서 재산 문제도 깔끔하게 정리됐고. 며느리는 친구와 통화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의 죽음을 그렇게 가볍게 말하다니요. 어차피 시어머니 얼마 안 가실 것 같은데. 그 전에 재산 다 정리해야지. 요양원 넣으면 끝이야. 저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하지만 동시에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이 보청기가 특별하다는 걸요. 남편이 사용했던 이 아날로그 보청기는 주변의 미세한 진동을 흡수해서 증폭시키는 특성이 있었어요.
마침 며느리가 서 있던 자리가 소리가 잘 울리는 곳이어서 또렷하게 들렸던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보청기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러다가 놀라운 걸 이 보청기에는 옛날 녹음 기능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작은 녹음 버튼을 누르면 주변 소리를 저장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며느리가 친구와 나누는 대화가 고스란히 저장됐어요. 며느리의 자산 강탈 계획,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는 계획, 아들의 죽음에 대한 냉소적인 발언 모두가 녹음됐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슬픔과 분노만 느낀 건 아니었어요. 뭔가 뜨거운 게 가슴 속에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복수심이었죠. 저는 결심했습니다. 며느리의 계획을 역이용하기로요. 며느리가 저를 무시하고 방심하게 만들어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며느리 앞에서 청력을 완전히 잃은 척했어요. 며느리가 뭐라고 해도 못 듣는 신용을 했습니다.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치매 초기 증세까지 연기하기 시작했어요. 밥상 앞에서 엉뚱한 말을 했습니다. 아가, 학교 다녀왔니? 손주는 이미 학교를 졸업한 지 오래였어요. 며느리는 제 모습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어머니 정신이 왜 이러세요? 애가 벌써 대학생인데. 저는 멍한 표정으로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물건을 어디 뒀는지 찾지 못하는 척도 했어요. 내 안경이 어디 갔지? 방금까지 썼는데. 안경은 제 머리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런 제 모습을 보며 완전히 속아 넘어갔어요. 며느리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급격하게 무너지시는 거 보니까 하늘이 돕는 것 같아. 이러다 정말 치매 오시겠어.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묻어났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빨리 쇠약해지기를 바라고 있었던 거예요. 며느리는 요양원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요양원에 보내고 재산을 완전히 현금화할 계획을 세웠어요. 며느리는 제 앞에서 노골적으로 계획을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양원 보내드려야 할 것 같아요. 여기서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좋은 곳 알아보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며느리는 제가 어차피 듣지도 못하고 기억도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저는 며느리가 하는 모든 말을 보청기로 듣고 있었고 녹음까지 하고 있었어요. 저는 겉으로는 넋 나간 노인처럼 행동했지만 속으로는 며느리의 모든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보청기를 품에 꼭 안고 복수의 날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복수를 하려면 법적인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들키지 않고 외부와 연락할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그러다가 문득 30년 전 이웃이었던 친구가 생각났습니다. 그 친구의 사촌이 변호사라고 들었던 기억이 났어요. 며느리가 외출한 틈을 타서 저는 어렵게 그 친구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친구를 통해 박 변호사의 연락처를 받았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처음에 제 이야기를 듣고 당황했어요. 어르신, 그러니까 며느리분이 어르신 재산을 빼돌렸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치매 연기를 하고 있어요. 보청기에 며느리가 한 말이 다 녹음되어 있습니다. 박 변호사는 제 말이 비현실적으로 들렸는지 잠시 침묵했어요. 어르신, 혹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요? 아드님을 잃으신 충격이 크셨을 텐데. 박 변호사는 제가 정신이 이상해진 노인이라고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다급하게 말했어요. 제가 미친 게 아닙니다. 녹음 파일을 보내드릴 테니 직접 들어보세요. 저는 보청기의 녹음 파일을 어렵게 휴대폰으로 옮겨서 박 변호사에게 전송했습니다. 며칠 후 박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어르신, 제가 파일을 들어봤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박 변호사의 목소리는 전에 없이 진지했습니다. 며느리분이 계획적으로 어르신의 재산을 편취하려 한 정황이 명확합니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드디어 제 편이 생긴 겁니다. 박 변호사는 재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비밀리에 진행했습니다. 며느리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막는 절차였어요. 어르신, 며느리분이 재산 정리를 완전히 마무리할 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때 한 번에 타격을 줘야 효과가 큽니다. 박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저는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며느리가 방심하도록 더 치매가 심해진 척했어요. 며느리는 드디어 거액의 투자금과 부동산을 현금화할 최종 계약 날짜를 잡았습니다. 며느리는 그 전에 한 가지 서류가 더 필요했어요. 바로 제 서명이 들어간 재산관리 위임 동의서와 요양원 입원 동의서였습니다. 며느리는 제게 다가와 서류를 내밀었어요. 어머니, 이거 아주 간단한 서류예요. 손주들 용돈 줄 때 필요한 거니까 여기 도장만 찍으세요. 며느리는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서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요. 저는 며느리의 말을 듣지 못하는 듯 멍하니 하늘만 바라봤습니다. 며느리가 제 손을 잡고 펜을 쥐어줬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서명을 했습니다. 며느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미소를 지었어요. 휴, 이제 다 끝났네. 며느리는 이 순간이 자신의 승리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몰랐죠. 제가 이미 복수의 칼날을 가장 가까이 겨누고 있다는 걸요. 며느리는 최종 계약금을 받는 날, 저를 요양원에 보낼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며느리는 거액의 현금을 손에 넣었고 제 짐까지 다 싸놨어요. 어머니, 오늘 좋은 요양원으로 모셔드릴 거예요. 거기서 편히 지내세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가식적인 친절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눈빛은 차갑고 냉정했어요.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며느리는 의아한 표정으로 문을 열었어요. 문 앞에는 박 변호사와 법원 집행관들이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누구세요? 무슨 일이시죠? 박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 들며 말했습니다. 최수경 씨 맞으시죠? 재산권 행사 금지 가처분 결정문을 전달하러 왔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뭐라고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최수경 씨께서 현금화하려던 모든 자금이 동결됐습니다. 김영자 어르신의 신청으로 법원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며느리는 저를 돌아봤습니다. 저는 여전히 멍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며느리는 제게 다가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어머니가 뭘 한다고 이런 걸 하세요? 며느리는 제가 치매에 걸렸다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 늙은이가 미쳐서 헛소리를 한 거예요. 어머니는 치매가 있다고요. 며느리는 법원 집행관들에게 발악하듯 외쳤습니다. 바로 그때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귀에 꽂고 있던 낡은 보청기를 천천히 빼내어 테이블 위에 내려놨어요. 며느리는 제 행동을 보며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또렷한 목소리로 며느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수경아. 며느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제 목소리가 또렷했거든요.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내가 내 거짓말을 들을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했니? 며느리는 입을 벌린 채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50년 전 남편의 보청기가 내 진실을 다 녹음해줬단다. 저는 보청기를 집어들어 박 변호사에게 건넸습니다. 박 변호사는 보청기에 저장된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시어머니 청력 잃은 거 완전 신의 한 수야. 아들까지 죽어줘서 재산 문제도 깔끔하게 정리됐고. 며느리는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 주저앉았습니다. 어차피 시어머니 얼마 안 가실 것 같은데. 그 전에 재산 다 정리해야지. 녹음이 계속 재생되면서 며느리의 모든 계획이 드러났습니다. 며느리가 제 재산을 빼돌린 것,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던 것, 제 아들의 죽음을 이용한 것 모두가 명백해졌어요. 며느리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며느리는 무릎 꿇고 제게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냉정하게 며느리를 내려다봤어요. 수경아, 내가 그토록 원했던 돈을 향한 자유를 이제 누려라. 돈이 없는 자유가 얼마나 비참한지 뼈저리게 느껴보렴. 저는 며느리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며느리는 계속 울며 매달렸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법원 집행관들은 며느리가 불법적으로 빼돌렸던 제 재산을 모두 원상복구시켰습니다. 며느리 명의로 되어 있던 투자금, 아파트 명예, 보험금 수익자 모두 제 명의로 되돌아왔어요. 며느리는 그날로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며느리가 가져갈 수 있는 건 며느리 본인의 옷가지뿐이었어요. 며느리가 평생 모은 재산도 거의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돈에 의지해서 살았던 거니까요. 이 소식은 빠르게 주변 사람들에게 퍼져나갔습니다. 며느리의 친구들, 동네 사람들, 심지어 며느리가 다니던 교회에까지 알려졌어요. 며느리는 명예와 돈을 모두 잃고 사회적으로 매장됐습니다. 손주들도 할머니인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이들은 엄마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게 되고 충격에 빠졌어요. 할머니, 저희는 정말 몰랐어요. 엄마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큰 손주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안쓰러웠어요. 하지만 이 일을 통해 아이들이 배워야 할 게 있었습니다. 얘들아, 할머니가 너희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단다. 가족이란 건 피로 연결된 게 아니라 마음으로 연결되는 거야. 너희 엄마는 할머니를 가족이 아니라 돈으로만 봤어. 그래서 이렇게 된 거란다.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손을 꼭 잡아 너희는 엄마처럼 살면 안 된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접하고 돈보다 소중한 게 있다는 걸 잊지 말렴. 손주들은 눈물을 흘리며 제게 안겼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꼭 안아줬어요. 아이들에게는 죄가 없었으니까요. 며느리를 내쫓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집에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복수는 했지만 마음이 후련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아들이 그리웠고 가족이었던 시절이 그리웠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요. 며느리와의 관계는 이미 회복 불가능했고 저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했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시어머니도 아닌 김영자로 살기로요. 가장 먼저 서울 아파트를 처분했습니다. 그 집에는 너무 많은 아픈 기억이 있었거든요. 아파트를 금매로 내놨더니 금방 팔렸어요. 그 돈으로 저는 작은 해변 도시에 있는 아늑한 주택을 샀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조용한 동네였어요. 저는 짐을 싸서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새 집에 도착한 첫날, 저는 창가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려왔어요. 평화로웠습니다. 이런 평화를 느껴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남은 재산의 일부를 손주들의 교육 기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대학 갈 때, 결혼할 때 쓸 수 있도록 신탁 계좌를 만들었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절대 손댈 수 없도록 법적 장치를 해뒀습니다. 또 일부는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했어요. 저처럼 가족에게 버림받은 노인들을 돕는 단체였습니다. 제가 겪은 일을 다른 노인들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어요. 새 집에서의 생활은 평온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바다를 보러 산책을 나갔어요. 동네 사람들과 인사도 나누고 작은 텃밭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구를 위해 밥을 짓지 않았습니다. 제가 먹고 싶은 걸 만들어 먹었어요.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가끔 아들 생각이 나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창가에 앉아 아들의 사진을 보며 혼자 중얼거렸어요. 준서야, 엄마가 이렇게 살고 있단다. 내가 보기엔 엄마가 너무 냉정해 보일지도 모르겠구나.
하지만 엄마도 살아야 했어. 엄마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잖니.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저는 아들이 이해해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어느 날 박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박 변호사는 며느리의 근황을 전해줬어요. 며느리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고 파트타임 일을 하며 근근히 생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분이 어르신께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하던데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며느리를 용서해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 미워해야 할까요? 변호사님, 저는 며느리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미워하지도 않아요. 그냥 남처럼 살고 싶어요. 박 변호사는 제 말을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어르신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어르신은 정말 대단하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다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용서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계속 복수심에 사로잡혀 살고 싶지도 않았어요. 이제 저는 제 인생을 살고 싶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어요. 저는 새 집에서 첫 가을을 맞이했습니다. 어느 날 손주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이들은 며느리 몰래 저를 만나러 온 거였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손주들은 제게 안기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꼭 안아줬어요. 할머니도 보고 싶었단다. 우리는 함께 바닷가를 산책했습니다. 아이들은 신나게 뛰어다니며 조개 껍데기를 주웠어요. 저는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큰 손주가 제게 다가와 물었어요. 할머니, 엄마 용서 안 해주실 거예요? 저는 아이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얘야, 용서라는 건 쉬운 게 아니란다. 할머니는 너희 엄마가 한 일을 잊을 수가 없어. 하지만 할머니는 너희를 사랑한단다. 그건 변하지 않아.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도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거예요. 할머니, 우리 자주 올게요. 그래, 언제든지 오렴. 할머니는 여기 있을 테니까. 아이들이 돌아간 후 저는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이제 저는 제 삶을 살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동네 복지관에서 봉사활동도 시작했습니다. 저처럼 혼자 사는 노인들에게 밥을 해주는 일이었어요. 저는 그 일이 좋았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해주는 게 나쁜 건 아니었어요. 다만 강요가 아닌 제 선택이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할머니 한 분이 제게 물었어요. 영자 씨,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으세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외롭기도 하지만 자유롭기도 해요. 이제는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으니까요. 그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래요. 우리도 우리 인생이 있는 거죠.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인생이 있는 거였어요. 왔습니다. 바닷가 마을의 겨울은 춥고 바람이 세차게 불었어요. 하지만 저는 따뜻한 집 안에서 차를 마시며 책을 읽었습니다. 어느 날 우편함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며느리가 보낸 편지였어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편지를 뜯어봤습니다. 편지에는 며느리의 사과와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 어머니를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용서해달라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어머니께서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편지를 읽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며느리가 진심으로 후회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며느리를 다시 받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편지에 답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편지를 서랍 깊숙이 넣어뒀어요. 언젠가 제 마음이 정리되면 그때 답장을 쓸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바닷가 마을에도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저는 텃밭에 씨앗을 뿌렸습니다. 토마토, 상추, 고추 씨앗이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텃밭에 물을 주었습니다. 씨앗이 싹을 틀고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게 신기했어요. 생명이 자라는 걸 지켜보는 게 이렇게 감동적인 일인지 몰랐습니다. 이웃 할머니가 텃밭을 보러 오셨어요. 영자 씨, 텃밭 정말 잘 가꾸시네요. 고맙습니다. 처음 해보는 건데 재미있어요. 우리 같이 밭일하며 지내요. 혼자보다 둘이 하면 더 재미있잖아요. 저는 그 제안이 좋았습니다. 이웃 할머니와 함께 텃밭을 가꾸며 이야기도 나누고 수확한 채소도 나눠 먹었어요. 저는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었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할머니들, 동네 이웃들과 가까워졌어요. 우리는 함께 산책도 하고 차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누군가 제게 물었습니다. 영자 씨는 자식 없으세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아들이 있었는데 세상을 떠났어요. 아이고, 그러셨구나. 많이 힘드셨겠어요. 힘들었죠.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제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사람들은 제 말을 이해하는 듯 했습니다. 누구도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여름이 다시 왔습니다. 제가 이 마을에 온 지 1년이 됐어요. 저는 1년 동안 많은 걸 배웠습니다. 혼자 사는 법, 제 자신을 사랑하는 법, 그리고 용서는 하지 않아도 평화롭게 살 수 있다는 것을요. 손주들이 여름방학을 맞아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이들은 일주일 동안 저와 함께 지냈어요. 우리는 함께 바다에 가서 수영도 하고 텃밭에서 채소도 수확했습니다. 저녁에는 함께 앉아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할머니, 여기 정말 좋아요. 할머니도 행복해 보이세요. 큰 손주가 말했습니다. 그래, 할머니는 행복하단다.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는 아직도 힘들게 살고 있어요. 할머니한테 용서받고 싶어 하세요. 아이의 말에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얘야, 할머니는 너희 엄마를 미워하지 않아. 하지만 다시 가족이 될 수는 없단다. 어떤 상처는 너무 깊어서 아물 수가 없거든.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 편이에요. 저는 아이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고맙구나. 하지만 너는 너희 엄마도 사랑해야 한단다. 엄마가 잘못을 했어도 여전히 너희 엄마니까. 저는 아이들에게 미움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손주들이 떠난 후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평범하지만 평화로운 일상이었어요. 어느 날 박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 며느리분이 파산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이었으니까요. 그렇군요. 며느리분이 어르신께 도움을 요청하고 싶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를 도와줘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내버려둬야 할까요? 변호사님, 제가 며느리에게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며느리는 스스로 일어서야 해요. 박 변호사는 제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냉정한 걸까요? 아니면 당연한 걸까요?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가 며느리를 도와주지 않는 게 냉정한 게 아니라는 걸요. 며느리는 제게 한 짓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겁니다. 그게 공정한 거였어요. 가을이 다시 왔습니다. 이제 저는 이 마을에서 2년째 살고 있었어요. 저는 이 마을의 일원이 됐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따뜻하게 대해줬고, 저도 그들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어느 날 복지관에서 강연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노후 재산 관리에 대한 강연이었어요. 저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제 이야기를 남들 앞에서 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강연날 복지관 당당에는 많은 노인들이 모였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단상에 올랐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자라고 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제가 겪었던 일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재산을 빼앗길 뻔했던 일, 치매 연기를 했던 일, 그리고 복수에 성공한 일까지요.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강연이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한 할머니가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며느리와 어떻게 지내세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연락하지 않습니다. 용서하지도 않았고요.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아요. 그냥 각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할아버지가 물었어요. 후회는 안 하세요? 그래도 가족인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이용한 사람을 왜 제가 받아들여야 하나요? 저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것 같았어요. 강연이 끝나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다가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신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는 분, 제 용기에 감동받았다는 분, 다양한 반응이 있었어요. 한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영자 씨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이제 제 삶을 찾아야겠어요. 그 할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저는 그 할머니를 안아주었어요.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강한 사람들이니까요. 그날 이후로 저는 가끔 복지관에서 강연을 하게 됐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된다는 게 뿌듯했어요. 겨울이 다시 왔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눈 내리는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하얀 눈이 파도와 섞이는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저는 지난 2년을 돌아봤습니다. 참 많은 일이 있었죠. 아들을 잃고 며느리에게 배신당하고 복수하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의 저는 행복할까요? 완전히 행복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여전히 아들이 그립고 가끔은 외롭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평화롭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에게도 이용당하지 않으며 제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이 평화로워요. 저는 더 이상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시어머니도 아닙니다. 저는 그냥 김영자예요. 70대 여자 김영자. 봄이 되면 텃밭에 또 씨앗을 뿌릴 겁니다. 여름이 되면 손주들이 찾아올 거예요. 가을에는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집에서 책을 읽을 겁니다. 이게 제 삶입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제 것이죠. 며느리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가끔 궁금하긴 해요. 하지만 알고 싶지는 않습니다. 며느리의 삶은 며느리의 몫이고 제 삶은 제 몫이니까요. 언젠가 며느리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변화한다면 그때는 제 마음도 조금은 풀릴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건 며느리의 선택이고 저는 기다리지 않을 겁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을 살 거예요. 과거에 얽매이지도 미래를 걱정하지도 않으면서요. 창밖에 눈이 그쳤습니다. 하늘이 맑게 개이고 햇살이 비춰왔어요. 저는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오늘도 살아있고 자유롭고 평화롭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가정부 취급을 받았던 한 노인이 침묵 속에서 복수를 설계하고 마침내 자유를 되찾은 이야기죠.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교훈이 되길 바랍니다. 노후는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것,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요. 저는 72의 나이에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용기와 결단력이죠. 저는 이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창밖에 바다가 저를 부르고 있거든요. 오늘도 산책을 나가 바닷바람을 맞으며 제 삶을 만끽할 겁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요.